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어제 저녁 상원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번 심판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하지 않고 대신 민주당의 최고참 원로인 패트릭 레이히 의원이 맡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은 레이히 의원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2개 항목에 대해 유죄의 표를 던졌던 만큼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의 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레이히 의원의 대변인은 의장직 결정은 척 슈머 원내총무와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통령의 탄핵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도록 했지만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의 의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전직 대통령실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주 palmbeach 카운티에 있는 마라라고의 사무실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의제를 전달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실은 첫 공식 문건으로 사라 허거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의 아칸소 주지사 출마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아침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히고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만큼 주지사가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계는 탄핵 심판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교적 빠르게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관리처를 이끌었던 로스 보트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후 정치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띵크탱크 조직으로 오늘 2개의 관련 단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 두 단체가 미국보건센터와 미국보건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보건센터는 비영리 단체로 유권자 사기와 정보를 전파하는데 빅테크 및 소셜미디어 회사의 역할 등의 문제를 조사합니다. 미국보건조치는 정책 옹호에 더 중점을 둔 사회복지 그룹으로 조직됩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은 대통령이 없는 공화당이 합법적으로 트럼프에게 투표한 7,500만 미국인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 민주당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을 지지하는 것보다 부패하고 범죄적인 민주당원들과 친구가 되는 것에 더 관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도미니언이 자신을 상대로 제시한 13억 달러짜리 소송을 증오로 가득 찬 좌파의 또 다른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원 아메리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우리는 고장난 기계와 사기성 투표용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틀리면 바보가 되겠지만 우리가 옳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며 그러니 전투로 재판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고객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침해한 혐의로 도미니언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금 부양의 액수와 그 액수를 정하는 수입 기준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은 현금 부양 체크가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고소득층에도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바이든의 일괄 타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해를 내세우며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바이든은 공화당 측과의 협상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실업급여가 끊어질 예정인 3월 14일 이전에 구제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물품 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관세 인상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집행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이민법 강화와 관세 부과 등 외부적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었습니다. 테네시주 공화당 의원들은 허가 없이 은닉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해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WKR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15개 주가 허가 없이 은닉 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9개 주들도 이 같은 관행을 허용하거나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킷이나 지갑 안에 숨겨진 총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받고 무기 훈련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은 신원조사와 훈련을 받아야 하는 면허증
자격증 없이도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미 테네시주는 작년 의회에서 무기 발사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은닉 휴대 전용 권총 허가를 받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유타, 몬태나,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인디애나, 엘라바마, 조지아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봉쇄 명령을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진 쿠오모 주지사는 바이러스 전염률이 더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감에 따라 더 작은 감염 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일부에서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지만 실내 식사는 여전히 통제됩니다. 이번 발표는 캘리포니아주가 주 전체에 내려진 봉쇄령을 해제한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쿠오모는 특별히 병원 내 의료직원 백신 접종률이 지난주 63%에서 어제는 72%로 증가했다고 전하고 집단 면역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됨에 따라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 여름까지 400명의 조종사를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00명의 조종사들이 언제쯤 모두 일터로 복귀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델타 항공은 약 1,700명 조종사의 급여를 낮추면서 비활성 상태로 전환했는데 작년 12월에 연방부양책이 통과된 이후 12월부터 3월까지 조종사들의 급여를 전원 원상태로 복원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델타는 약 29억 달러의 연방부양 기금 보조금 및 대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캐슬린 투미 조지아주 보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백신 투어리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경찰이 되고 싶지 않고 백신 접종을 장려하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엘라바마, 테네시, 플로리다 등 인근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여행 온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투미 보건장관은 엘라바마에서 원정화 백신을 맞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10개들이 백신 박스를 열었는데 접종할 사람이 없다면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계표가 상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원에서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을 넘겼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원래 이제 상원에서 대법원장을 초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을 하니 와서 이 탄핵 심판의 의장을 맡아달라라고 초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로버츠 대법원장이 거절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원은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써서 지금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중립인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치적 피뢰침이 되지 않으려고 이런다. 정치적 피뢰침,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피뢰침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번개 치면은 딱 번개 맞는, 제일 먼저 대표 주자로 번개를 맞아서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피뢰침인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그 탄핵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영향을 받을까봐 지금 이런 모양인데, 사실은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에 탄핵 심판에 대한 의장을 맡지 않겠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에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재하도록 해서 그 심판의 의장을 맡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본인이 탄핵 심판의 의장을 맡지 않겠다라고 거절함으로써
말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전례가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한테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야를 하죠,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멈추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이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탄핵이 조용히 없어져 버렸죠. 탄핵 문제가. 그리고 하야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탄핵 이야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버드 법대의 그 워셔위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닉슨 대통령 때처럼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예의다.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예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의 없는 것들이 지금 계속 탄핵 재판을 진행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원에서는 탄핵 심판을 계속 강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어서 그렇다라면, 대통령이 아니어서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지 않는다고 하면 탄핵 심판의 의장은 상원의 원내 총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원 지금 현재 다수당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것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그래서 슈머 의원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의장을 선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패트릭 레이히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요. 197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원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8선 상원의원입니다. 8선이면은 상원의원이 6년이 임기니까 68에 48, 48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7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벌써 46년째입니다. 46년째 지금 연방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단하긴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 버몬트주의 연방상원의원인데, 버몬트주는 주 전체가 다 공화당인데, 선출직 의원들이 다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이히 의원만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당 색깔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본인은 계속 연방상원으로 당선이 되어 왔던 그런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레이히 의원이 지금 이제 의장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왔고요. 이건 내부 관계자들,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서 지금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고, 그리고 레이히 의원의 대변인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의장을 맡는 것은, 그것은 척 슈머 의원과 이 미치 맥코넬 대표가 결정을 하게 될 문제이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레이히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공화당에서는 당장 반발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인데다가 이 민주당 레이히 의원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을 지금 또 의장으로 앉혀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다. 찬성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에폭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29명의 상원 의원들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이 29명이라는 이야기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질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하겠다라고 찬성표를 던질 그런 연방 공화당 의원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3명 정도밖에는 없다. 근데 이게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7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의원이 전체가 100명이어서 적어도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 쪽에 50명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전제할 경우 공화당 쪽에서 1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가결되는데, 이건 뭐 가결되기 어려운 것이죠. 이건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죠.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게 하지 마라. 이미 뭐 퇴임했는데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지금 탄핵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경우에도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좀 말려달라, 이런 요구를 공화당 의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뭐냐, 어차피 공화당에서 이렇게 뭐 17명이 찬성할 일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을 거 아니냐,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의견에 맡겨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CNN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해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느냐. 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안건을 지금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선출직 의원직에 혹은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그런 결의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가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이 탄핵을 가결을 해놓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법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탄핵은 전번에 의회 습격 사건이 있었으니까 의회 습격 사건의 선동인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을 하면서 그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지금 지목을 하면서 그 동력을 얻어서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탄핵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법안은 과반수만 넘기면 입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법의 규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못 올라오게,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탄핵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인물도 아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지금 의원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 2022년의 하원 선거, 상원 선거, 그리고 2024년에 또 사원 선거, 상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를 바라보았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는 있지만은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이 문제가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노력을 들여서 끝까지 이것을 물고 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 명예에 먹칠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쁜 인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나쁜 놈 만들기 작전을 지금 계속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전 대통령 죽이기 작업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언론들과 빅테크,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총동원돼서 움직일 것이 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총공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신호탄들이 여기저기에서 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예, 일단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실이라는 걸 만들었죠. 예, 공식적으로 만든 대통령실입니다. 보통 전직 대통령이다 하면은 퇴임하고 나서 일정 기간 좀 휴식기를 충분히 가지고 난 뒤에 본인의 이름으로 뭐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제 연구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비영리 단체들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보도한 것처럼 전직 백악관 직원들 5명, 그것도 젊은 직원들, 아주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직원들 5명을 데리고 내려와서 지금 이 사무실 준비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무실 셋업을 한 것인데 아직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서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첫 성명을 내놓은 것이
이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아칸소 주지사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지지 성명을 내놓은 것이 이제 1호 성명이 됐습니다. 이 백악관 이 전직 직원들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주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본인들이 움직이는 이 소식들을 아주 언론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도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퇴출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오늘 들어온 소식이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예산국을 운영했던 러스 보우트라는 분이 또 이제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겠다. 이 발표가 오늘 나올 것이다. 악시오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악시오스가 원래 이렇게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리 앞서서 보도하는 그런 매체로 많이 유명하죠. 이 악시오스에서 내놓은 내용에 따르면 이 러스 보우트라는 사람이 조직하는 2개의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미국 보건센터, 이 Center for American Restoration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 보건 조치, 이거는 American Restoration Ac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c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좀 정치 색깔이 강하죠. 뭔가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Center for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이렇게 순수한 뭐 조사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이죠. 그래서 Center for American Restoration, 그러니까 미국 복원을 위한 센터, 이 미국 복원센터라는 것은 501c3라고 그래서요,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 charitable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문화라든가 자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복지 사업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들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조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짧게는 몇 주 걸린다고는 하지만 길게는 몇 달,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뭐 한 1, 2개월 안에 나오면 굉장히 빨리 나오는 허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준비가 미리 대통령 퇴임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보건센터에서는 이번 이제 그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알리는 이런 운동을 하겠다. 예, 이런 것을 하겠다. 거기에 빅테크라든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파헤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 보건 조치, 이 액션이 들어가 있죠. American Restoration Action. 이거는요, 501c4로 되어 있습니다. C4와 C3의 차이는 뭐냐면 C3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 복지 단체 뭐 이런 것인데, C4로 구분이 되면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건 특정 정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드가 구분이 됩니다. IRS에서 코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American Restoration Action, 그러니까 미국 보건 조치라는 이 단체는 이거는 정치 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정치 헌금을 받아서 특정 정치인이나 혹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 단체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 기간 재임 중에 펼쳐왔던 여러 가지 아젠다, 의제들을 그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쪽의 일들에 집중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띵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러스 보트라는 분 한 분이서 이런 조직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예산국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모을 수 있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리소스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자금을 모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라든가 실제로 띵크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브레인들, 이건 뭐 러스 보트라는 분 혼자 힘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이 참여할 텐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에서 이제 비영리 단체들을 만드는 활동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 이미 저희가 뉴스앤포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활동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비영리 단체에서 그런 정치 활동들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보수층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 규합하는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부정선거의 문제들을 좀 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고 선거법을 개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2022년에 있을 각 주에서 벌어지는 연방 하원 선거 그리고 연방 상원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 의회의 구조를 지금 민주당의 과반수인 구조를 공화당이 과반수인 구조로 뒤바꾸게 하려는 그런 노력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정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가 줄리아니 변호사를 소송을 했다. 그 앞서서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한테도 또 소송을 걸었었는데 무려 13억 달러, 둘 다 똑같이 13억 달러 이렇게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었죠. 명예훼손 소송을 누가 누구한테 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걸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줄리아니 변호사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을 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멋진 답변이 나왔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좌파의 또 다른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 걸어봤자다 이거죠. 그 소송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겁니다. 괜히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소송 걸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컥 겁을 먹게 되는데, 가장 큰 겁을 먹게 되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니까. 소송을 대처를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이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변호사를 고용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덜컥 겁을 먹게 되는 이유가 당장 그런 돈 문제 때문인데,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었으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그래? 그럼 나도 소송 걸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거꾸로 도미니언을 상대로 역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역소송이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해치고 있다. 도미니언 회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 고유 업무를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도미니언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줄리아니 변호사의 고객이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변호하려고 보니까 불법 선거가 있었고 보니까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줄리아니 변호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다 애피데이빗 그 증언을 다 받아가지고 서명 다 받아가지고 진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법원에 제시하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요청해가지고 그 청문회에서 또 증인들이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거는 줄리아니 변호사의 개인 생각을 막 퍼뜨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시하고 있고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걸었으니 그래 그럼 잘 됐다. 나는 내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이거는 직무방해인 것이죠. 업무방해. 그러니까 역소송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두고 봐야 하겠는데요. 도미니언이 이길지 아니면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길지.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법정에서 고장난 기계, 잘못 오작동하는 기계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사기성 투표용지를 보게 될 거다. 이제 법정에 나오면 그거 다 공개하겠다 이거죠. 내가 한 말 중에서 이게 팩트가 아닌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이겁니다.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인 거를 이야기한 것이면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줄리아니 변호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틀리면 우리가 바보가 되겠지만 그거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틀려봤자 뭐 우리가 바보인 거로 끝내. 이런 바보야. 욕먹고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옳았다면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줄리아니 변호사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한판 붙어보자. 한판 붙어보자라는 표현을요. by combat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듯이 붙어보자라는 한 전쟁 한판 치러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필사의 각오로 지금 뛰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친 것인데,
잘못 건드린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뉴욕 시장할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이 할렘 가해를 싹 다 밀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깨끗한 아파트 단지를 다 건설을 해놓은.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사람들이 밤에 길거리에 나오지도 못하는, 낮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위험한, 차를 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지역을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가족들이 손잡고 산보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마을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강단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나 쉽게 건드리려고 하지 않은 변호사인데, 이 도미니언이 무슨 생각으로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이거죠.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룰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예훼손의 증거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줄리아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팩트였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을 해낼 것인지, 뭔가 좀 재미있는 그런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이 현금 부양 지원일 것입니다. 1인당 2,000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600불씩을 나눠주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400불만 더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2,000불 준다고 하더니 왜 1,400불이냐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400불을 주던 2,000불을 주던 그 액수는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 갖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야지, 바이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해달라라고 제안을 해놓은 것인데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제안을 해놓은 것이죠. 거기에는 일단 납세자 한 명당 1,400불씩 주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주당 400불씩 실업급여를 9월 말까지 주자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조 9천억이라는 지원 예산을 만들어서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 해가지고 이제 내놨는데, 이걸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의회가 뭐가 걸려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이거 탄핵할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하지 말고 바로 이런 민생 문제부터 먼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이 연방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연방 의원 다 그런 게 아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죠.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안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민생 법안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지금 이제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탄핵안부터 먼저 처리를 한 뒤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이 플랜이 통과가 되는 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무래도 3월에서야 이루어질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협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월 들어갔을 때 3월 초냐 중이냐 혹은 3월 말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작년에 의회를 통과해서 9천억 달러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됐죠. 의회를 통과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구제 법안이 3월 14일이면 일단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추가 실업급여가 3월 14일까지만 지급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주당 300불씩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주당 300불씩 주고 있는 이 실업급여가 3월 중순, 3월 14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그전에 의회를 통과를 해야, 그래야 이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연방 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주어져 있는 시간표가 상당히 빠듯하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탄핵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결국은 탄핵은 안 될 게 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조금 생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협상을 벌이려고 하는데 1,400불이냐 2,000불이냐 요 문제도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안건으로 하나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지금 플랜에 나와 있는 거는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까지 버는 사람, 그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1,400불 주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75,000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100불 올라갈 때마다 이 주는 돈을 1,400불 주는 거에서 $5씩 줄이게, 연소득이 100불이 올라가면 현금 부양 지원금은 $5씩 떨어지게,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데, 그렇게 따져 보았더니 연소득이 $11만 5,000까지 돼야, 11만 5,000를 넘어서야 연소득이, 개인이, 그래야 현금 지원을 안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연소득이 한 $10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제법 많이 버는 분이죠. 뭐 중산층 이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미디안 소득이 1년에 한 6만 4천 불 정도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만 4천 불 정도 벌어야 미국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만 불이면 제법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직장을 잃지 않아도,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금 버는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 돈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좀 부조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이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1,200불씩 현금을 주었을 때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연소득이 9만 9천 불 이상 벌면은 받을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원래 받을 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 기준치, 어떤 기준으로 이 현금 부양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 방법과 기준치를, 수치를 바꾸는 작업, 그리고 액수를 그러면 조정을 좀 할 수 있겠죠.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던, 갈 수 있었던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빼가지고 그럼 더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좀 더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이 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2주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은 어차피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기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수정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물론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자체를 거부하는 이 공화당 의원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전부 다 양적 완화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면 결국은 정부 예산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문제만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 위상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세, 세금을 높이는 것 아니면 전쟁. 이거 우리 과거 미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당장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뜻은 알겠으나,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일단은 경기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증세 아니면 전쟁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거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부에 표방하고 또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되는, 리드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저기 가가지고 전쟁이나 일으키는 이런 패권 국가로 자꾸 인식이 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세금을 또 올린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의 이 민생 경기가 결국은 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다들 세금은 어느 쪽 세금을 얘기하냐면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세금은 다 법인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많이 올린다. 그리고 부자 과세를 이야기하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게 하겠다. 우리가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 보는 비용, 예전보다 좀 본인이 덜 벌게 되는 그 비용 부분을 결국에는 물건값에 올리게 되고 서비스 값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공장에서 직원들 월급은 더 올라가고
그런데 나라에서 공장에다가 내라는 세금은 더 늘어나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공장에서는 당연히 마진폭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줄어드는 마진폭만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물건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벌려도 미국은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 증세 조치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해도 미국은 힘들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무작정 양적 완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공화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중에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측의 의원들과 상당히 많은 내용들 대화를 나눠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상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서 부통령으로 또 행정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여러분 혹시 그 백신 투어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들어서 새로 나온 단어인데 백신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신 맞으러 타주에 여행하러 갔다 오는 것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백신 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근데 이 보건부 장관 답변이 알고 있다, 얘기 들었다 이거죠. 엘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백신 맞고 갔다라는 보고 받은 거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경찰이 아니지 않느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경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기껏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조지아주에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운전면허증 보여달라 이거밖에는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지아주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조지아주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운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조지아 주민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와서 나는 운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운전면허증 없는데 주사 놔달라고 하는데 안 놔줄 겁니까? 놔줘야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투미 보건장관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엘라바마주라든가 플로리다주라든가 혹은 테네시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지아주로 와서 백신을 맞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맞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경찰이 아니다 보니 일일이 다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백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맞게 하도록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이 보건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자와 이 보건장관의 대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민감해져 있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좀 빠져 있는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너희는 다른 주에 사니까 다른 주에서 주사 맞아라. 여기 우리 주에 사는 사람들만 우리는 주사를 놓겠다. 이렇게 해야 행정부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개발은 연방정부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것이었고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다 구매해서 각 주에 나눠준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연방 차원의 재산인 것이고 연방 차원의 프로젝트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한 주에서 독자적으로 백신 사다가 접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타주에서 와서 백신 맞고 가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백신 투리즘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그것을 마치 범죄시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씁쓸하다. 투미 보건장관이, 조지아주 보건장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병 10개짜리 들어있는 박스를 풀어야 되는데 몇 개 주사하다가 나머지 병이 남아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시겠지만 냉동보관해야 되는 것인데 이 냉동보관해야 되는 것인데 한번 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버리느니 누구라도 와서 맞겠다고 하면 주사를 놔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건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런 생각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의 벽에 딱 부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정확하고 공정하다면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다 보니까 우리 생각들도 많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